2003년 10월 12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엄마 김 씨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두 딸과 조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잘 놀고 있던 둘째 딸이 물 위로 축 처진 채 떠오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그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뭐 CPR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살아나지 않나요? 예, 심폐소생술을 그 당시 하니까 이 아이가 잠깐 정신을 차렸어요. 네. 그리고 아. 뭐 몇 마디 말도 시키니까 아. 말도 또 대답도 했다 그래요. 아. 예. 그럼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약 5분 정도 남짓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익사라고 처리하기에는 아주 석연치 않은 점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단 저 물에 풍덩 빠지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뭐 헤엄을 살려주세요 하거나 뭐 허우적대면서 네. 네, 살려주세요 뭐 사인을 보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요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소리를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 수영장에서 그다음에 그냥 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조용히 물 위로 둥 떠오른 거예요. 이 경우에 이런 상황에 수사기관에서 이 아이를 부검을 좀 해보자 이러면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누가 먹였는지를 찾아야 돼요. 숨진 그 둘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언니들한테 했다고 해요. 네.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어. 두 언니한테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 준 사람이 네. 바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 시점에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심리적인 단서를 이용한 과학적 수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뇌에는 이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아주 미세한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거든요. 이런 전기적 신호를 증폭시켜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뇌파 검사라는 건데요. 어떤 의미 있는 자극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독특한 뇌파 파형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칼, 낫, 도끼, 가위, 망치 이런 흉기 사진을 네. 착착착착 한 2초에 한 번씩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뇌파를 찍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칼 사진을 봤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뇌파 반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자극이잖아요. 네. 이걸로 찔렀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칼을 휘두른 범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칼에 찔려본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이유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네. 검사하기 전에 본인이 여기서 알고 있는 자극이 있는지 혹은 본인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극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걸러내고 거죠. 하는. 또 하나 질문이 이거는 몇 % 정도 맞는 정확도가? 정확도가 뭐 정확도에 관한 연구는 뭐 연구자마다 또 연구 어떤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9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뇌파 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건의 방에 나와 계신 분은요. 뇌파 분석을 담당하고 계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김석찬 분석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뇌파 분석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자, 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보시는 것과 같이 뇌파 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뇌파 캡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뇌파 전극들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뇌파 전극을 통해서 이제 뇌파 신호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뇌파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노이즈 없이 깨끗한 뇌파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뇌파 전극의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 부분이 있고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건데요. 지금 제가 실제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전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파 젤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파마할 때 저희 파마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호를 잘 측정하기 위해서 뇌파 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할 때 초음파 겔 같은 거 바르는 맞습니다. 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빨간색이었던 빨간색이.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다시 바뀌었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뇌파 증극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피험자의 뇌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지금 현재 피험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뇌파 그래프입니다. 선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 있는데요. 제일 위에부터 FG부터 해서 밑에 HEOG까지 하는 부분이 이제 각각의 증극들을 표시를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뇌파 반응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화면을 보시면 비밀번호는 땡땡땡땡번 맞습니까? 라는 반응들이 계속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8374번이 맞습니까? 되게 빠르게 지나가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 비밀번호와 나머지 제가 임의로 선정한 숫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총 60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각 자극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 자극들을 평균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숫자 자극이 나타날 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제 뇌파 반응 구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전극 숫자들을 쓰면 30번, 이제 1, 2, 3, 4번이 이제 30번이라는 자극이고요. 그다음에 40번이 1986, 그리고 50번이 2784. 그리고 각각의 숫자들이 표시되는데 이 숫자들이 이 제시될 때마다 나타나는 평균값을 계속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 비밀번호에서 다른 자극들에 비해서 큰 뇌파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범죄 정보를 알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반응이 크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무죄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똑같은 검사를 김 씨에게도 시행을 했다는 건데 뭘 알아낼 수 있었나요? 네, 문제는 이 청산염을 어떤 간식에 넣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알로에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이제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뇌파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왔나요? 네, 요구르트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간식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이 구입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인근 마트 이미지를 또 제시하면서 뇌파를 측정을 해봤죠. 반응이 나왔나요? 있었나요? 네, 특정 마트에서 강한 뇌파 반응이 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민간 반응을 보이면 그 그래프가 표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왼쪽은 범인, 오른쪽은 범인이 아닌 사람의 이제 뇌파 반응이 돼요. 빨간색 그래프하고 이 회색 그래프를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자극을 보았을 때의 뇌파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저 회색 그래프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어떤 자극을 봤을 때의 뇌파 반응입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기 이제 범인이 아닌 사람의 뇌파 반응인데요. 빨간색 그래프랑 회색 그래프와 별 차이가 없죠. 네.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범인의 그래프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 그래프가 회색 그래프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범인은 그 사건과 관련한 자극을 봤을 때 아주 강하게 뇌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김 씨의 경우는 요구르트에서도 반응을 했고 특정 구입처에서도 반응을 했으니까 그 장소에서 요구르트를 사서 아이에게 먹였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증거로는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이 결과치가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수사관들이 이 범인하고 심리전으로 또 할 수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거짓말이 자꾸 지금 들통이 나고 네. 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은 이제 심정적으로 이거 확신을 거의 다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이외에도 하나 검사를 더 합니다. 아, 어떤 검사가 있죠? 네, 미세 표정도 같이 봤어요. 미세 표정이요? 그건 뭐예요? 네, 미세 표정은 0.25초 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표정을 말합니다. 나타났다.
범인들은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딱 받으면 아주 강한 내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표정 연기를 시도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진짜 표정이 살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동 분석관들은 1초를 30%의 힘으로 끊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그 표정을 관찰하죠. 거의 초미세 표정이네요. 그러면 이 아이 엄마도 이 같은 검사를 했다는 거죠? 네,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사건의 방에 또 다른 분 나와 계신데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전정원 행동분석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에서 행동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전정원 분석관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가 왜 죽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 있나요? 직접 청산가리를 구입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 누군가가 청산가리를 넣었다면 어떻게 넣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김 씨를 조사할 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이했던 게 이 분석관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짐작이라도 가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네.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죠. 네. 자신의 소중한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 엄마로서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비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죽인 그 범인을 생각하면 그렇지. 분노가 치밀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서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듣고 있는 저도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약간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게 웃은 거 말고 다른 뭐 표현이 있나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는 것은 보통 경멸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멸. 아, 네. 경멸. 그렇죠. 표정은 좀 아닌 것 같아. 청산가리가 언급이 됐을 때도 살짝 긴장하는 듯한 표정이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 청산가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네. 눈동자가 움직이고 입술을 깨물고 입술에 침을 바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이렇게 불안감의 지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클러스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인이 이 청산가리를 어떻게 넣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네. 정상적인 엄마라면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네. 내 아이가 왜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렇죠. 생각을 해봤을 100번, 겁니다. 1000번을 생각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네. 도무지 네.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죠.